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20단까지 외운다. 구구단 20단까지 외운다. 구구단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한 번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대충 날로 먹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구구단 안 외우죠. 그러니까 걔네들 암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걔네는 처음부터 계산기를 쓰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국 나가봐도 물건 사면 너무너무 답답하거든. 너무너무 답답하거든. 저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돈 쉬는 것도 다르고, 아니, 저도 이렇게 못 쉬어요, 돈을. 저도, 이렇게 세는데, 걔네 보면 더 한심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근데 답답할 일도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걔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카드 쓰고, 무슨 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삼성페이 쓰듯이 이렇게 하면, 이제는 답답할 일도 없는 거죠. 전에도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트에 가면 진짜 생활의 달인이 있었죠. 그래서 쭉 물건을 올리면, 더더더더 이렇게 쳐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바코드로 해서 쭉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그냥 올려만 놔도 계산이 다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거기 계산 쭉, 그냥 기기가 쭉쭉쭉 당겨줄 수 있어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일일이 찍어야 되잖아요. 찍다가 또 이상한 데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잘 안 찍히면 그걸 또 눌러주거든. 손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칸막이마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총 얼마. 이런 거 기술은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거든요. 지금 현대의 기술로 보면. 그러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실패한 거를 문자개혁으로 놓거든요. 최근에 간자를 썼잖아요. 중국에서 간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중국에 갔을 때 70% 정도를 이해합니다. 30%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글자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글자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익숙한 글자는 알아도 게다가 이제 고유지명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겐또로 보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한자 모르는 애가 어렸을 때 조선일보 보듯이 딱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대충 이렇게 보면서 이제 까름까름 하는 거지. 뚜렷하게 이해하느냐? 못해. 못해. 그게 이제 걔네가 문자를 바꾸니까 아마 일본 사람도 그렇고 대만 사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예요. 대만 사람 뭐 우리보다 한문 능력이 훨씬 좋으니까 그거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걸릴 거야. 근데 그게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대의 실수. 안 바꿨으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글자를 새기기도 힘들고 그 글자를 일일이 다 쓰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간자를 만들어서 쉽게 글자 획수를 줄여 나갔는데 지금 들어서니까 어차피 컴퓨터로 찍을 때는 똑같더라. 헛짓을 해놓는 바람에 문화적 혼란만 일어나고 그다음에 문화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문자를 바꾸면서 단절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까지는 다 한문을 썼고 갑자기 한글로 바꾸니까 우리 선조들 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율곡퇴계 돈에 들어있는 분들 거 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게 이제 전통문화하고 단절이라고 하는 거고 전통문화하고 단절되면 이게 굉장히 좀 흐름이 확 바뀝니다. 문자가 바뀌면 흐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도 연결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만약에 문자가 같았으면 중국이 더 대장치 차이가 좋았을 거거든. 더 대장치 차이가 좋았는데 그 코드들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중국의 실수 중에 하나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게 그 당시 광마략이나 이런 그 당시 천재들이 다 만든 건데 지금까지 될지 몰랐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뀔지 몰랐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졌죠. 전에 같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물건 사고 할 때 돈 계산을 다 머릿속에 암산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카드로 찍고 카드를 잘못 찍어도 돈을 모른다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잘못 계산한지도 모르고 운 좋게 몇 달 뒤에 찾은 거죠. 문제가 생겨서 찾은 거죠. 몰라. 카드가 잘못 찍혀도 몰라. 뭐 물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찍히면 사람이 인지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트 가가지고 쭉 하니까 원래는 10만 원쯤 나올 줄 알았는데 10만 5천 원이 나와서 그거 계산 못 합니다. 명세서 다 주지요. 지금 지가 그걸 일일이 그 다 보면서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맞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금 현실이 뭐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자가 얼마나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대 제자들을 보면 기원 전후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10명을 뽑은 거예요. 부처님 당대에 대단한 10명을 뽑은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당대에 먹히는 경우도 있고 후손이 잘 돼서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후손이 잘 돼서 먹힌 최고의 경우가 해능 스님이죠.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가 후손이 잘 돼서 먹힌 경우예요. 당신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밑에 사람이 잘해서. 그리고 당신은 잘했는데 뒤에 가서도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 당대의 평가가 아니고 기원 전후의 평가에서 10명이 뽑힌 거다. 그 10명이 누구냐면 10명이 다 나올란가 모르겠네. 늘상 10명이 잘 안 나오는데.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섭,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아나율, 가전년, 그 다음에 푸르나, 그 다음에 수보리, 여기가 아난, 그 다음에 여기가 라우라. 한 명이 또 누가 어디 갔는데 또 닭발 나가는데 누굴까? 우바리. 이 세 분하고 여기까지는 이 네 분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계속 강력한 힘을 가졌던 분들이고, 이 뒤에 분들은 약간씩 이제 편차들이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두 분은 서방교단이 뜨면서 아마 새롭게 대두됐을 거고요. 부처님 당대에는 거의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부처님 당대 쪽을 보면 별로 안 나오고, 서방교단이 어디냐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신 지역이 여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쪽으로 불교가 전파되는데, 이쪽을 개척한 분이 요 두 분하고 아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세력이 커지면서 이쪽 지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지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보리는 누구냐면 급고독장자 족하고, 그래서 아마 급고독장자 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나율, 우바리, 그 다음에 라우라, 아난. 이분들은 전부 다 석가족이죠, 석가족. 이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힘을 쓰기 시작하는 구조로 나오고. 그 다음에 크게 두 개의 부류가 있어요. 요 세 분이 왕사성 출신입니다. 왕사성, 정확하게 말하면 왕사성 성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고 왕사성 인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사성이 도시로 보면 이쪽에
사위국, 슈라바스티 사위국, 사위성이라고 하는 코살라국이 있고, 이쪽에 이제 마가다국, 이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 그래서 이게 제1도시이기 때문에 이쪽 세력들이 불교에서 가장 큰 주류를 차지하던 분들이고, 주류를 차지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와 이제 필적할 만한 세력이 이 위쪽에 있는 이게 석가족 나라, 가비라국. 가비라국 출신이 부처님하고 같은 혈족이 여기 가비라국, 우바리 가비라국, 라후라, 부르나, 아나율. 이 5분이 다 석가족 출신이고. 그래서 석가족과, 왕사성 계열. 저는 그걸 이제 왕사성파라고 부르는데, 저 두 계열이 가장 강력한 세력 집단이에요. 불교에서 두 축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당신 가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밌는 거는 이 사위국 쪽, 사위성, 슈라바스티, 코살라국 쪽 사람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코살라국 출신이거든. 사위성. 가전녀는 이쪽 출신입니다. 서방 쪽 출신입니다. 서방 출신이거든.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 판도가 대충 보이죠. 그래서 두 집단이 기원 전후까지도 강력한 힘을 쓰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석가족 같은 경우는 부처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삼성이 있으면 삼성의 당분간 계속 이씨들이 하지 않을까?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이씨들이 하지 않을까? 제일 요직들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물론 부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 양보라는 게 있다니까. 자발적 양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저 사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이상득 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형이래 이러면 안 맞서. 아주 큰 사건이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는 안 맞선다니까요. 그 자발적 양보. 그러면서 세력이 커지는 거죠.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세력이 이게 부처님 아들이고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세력의 가장 핵심인데 이 양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쪽 팀과 이 석가족 팀 간에 어떤 알력 겨루기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좀 있었고, 근데 결국 이쪽이 이긴 걸로 나오죠. 그래서 1대에는 이 양반이 리더가 되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리더가 되는 게 이 양반이 1대고, 2대가 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애매한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힘겨루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구조가 기원 전후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이 두 분은 그냥 완탑입니다. 이 완탑입니다. 이 두 분이 계셨다면 이런 사람들이 밑에 8분들은 이거 다 힘을 못 썼을 건데 저분들이 저 두 분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후계 구도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진운이 좋아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분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분이 이쪽 힘을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받아서 같은 세력권 안에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그러잖아요. 이회창 씨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정치에서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도 평가를 잘 못 받지만 예전에 최연소 국회의원 이러면서 한참 날렸거든요. 민주화에 최대한 날렸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마지막에 붙었을 때 아마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겼을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을 가졌던 분들이잖아요. 그게 현대사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분들 대단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회창 총재는 2번이나 떨어졌고, 그에 비해서 대진운이 좋았던 분들도 있죠.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대진운이 상대적으로 좋았죠. 상대가 뭐 이렇게 센 사람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분은 지는 줄 알았는데 뭐 뒤집은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뭔가 운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좀 쉽게 되는 거고, 이런 뭐 갈등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고, 이 10대 제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이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10대 제자에 대해 얘기도 하고, 16성은 이제 16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은 10대 제자 얘기 기본적인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는 부처님 당대의 서열을 정한 게 아니고, 기원 전후에서 그 학파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배려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리불목건녀는 뭐 워낙 강력했었기 때문에 저분들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도 언제나 저런 부처님 제자의 리더는 사리불목건녀로. 저거는 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10대 제자를 이해하는데 두 종류의 층위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 당대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층위는 기원 전후에 그 당시의 불교 안에서의 세력 판도가 반영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삼국유사를 읽을 때 그게 꼭 진짜 삼국시대의 기록이냐? 라는 이야기가 언제나 있거든요. 삼국시대의 기록을 이련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사람이 재정리한 거예요. 근데 정리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삼국시대 때 자료들을 나름 삼국시대의 자료라고 추정되는 것들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편자의 평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빠집니다. 이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가장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허황옥 얘기를 써놨어요. 그 파사석탑이라고 금강가야에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한 허황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그것과 유사한 구조가 어디에 있냐면 금강산에도 있어요.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해로를 통해 가지고 금강산 고성으로 고성 쪽으로 해서 이게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기록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수록하고 하나는 수록을 안 해요. 당신이 금강산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련이라고 하는 분의 한 30년 뒷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30년 차이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정도 시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록을 봤어요. 근데 이런 스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강산하고 금강가야하고는 비교가 안 돼. 불교 안에서는 비교도 안 돼. 금강산의 레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그쪽 기록은 날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평가가 들어가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단 그 편집자들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못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왜? 금강산 위상은 너무 높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금강산 위상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빼고 판단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할 때도 그 판단이 또 들어갈 거예요. 옮겨 적을 때도. 이거는 별로 안 맞아. 그러면 한 줄을 빼고 아니면 한 줄을 더 넣고 이런 식의 기록 행태들이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 그 카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현재에서 재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적 인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두 층위가 10세자 안에는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부처님 당대의 층위 하나, 그 다음에 후대의 판단에 의한 층위 하나.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